네, 안녕하세요. 공감 김민우입니다. 김잔디 교수님과 함께하는 폭력으로부터 우리 가족 지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교수님? 예, 덕분에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번 시간 주제는 뭘까요? 예, 오늘은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그러면 자녀 폭력에 관한 내용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의 유형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님은 부모님께 매를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딱히 제가 기억하는 게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교수님은요? 바르게 지내시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은? 엄청 말썽꾸러기였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뭐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다던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가져간 적도 있고 이랬을 때 낚싯대로 손바닥을 맞았어요. 근데 오. 다행히 뭐 물건으로 때리거나 이런 건 없었고 잘못에 비례해서 정당하게 손바닥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체벌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겼던 네. 시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 915조에는 그 징계권에 대해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조문을 살펴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민법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조항은 2021년 1월 26일 날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징계권과 그러니까 관련된 규정이 민법에서 사라졌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사라졌어요? 이제 필요하긴 하겠죠. 징계권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징계권이 주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이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항변 사유, 그러니까 징계하는 것은 교육 목적이야라고 이렇게 항변 사유로 이용하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징계권 규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조문을 완전히 삭제하게 된 거죠. 아, 그런 이유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들은 뉴스에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막 보다 보면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들, 예를 들면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럼 실제로 아동학대 건수가 뭐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통계가 있나요, 관련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동학대 주요 통계라는 것인데요. 이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과거 5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계속 위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특히 2021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5만 건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누어 보면 하루에 몇 건인지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43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동학대를 하는 주체? 주로 누군가요? 네.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83.7%, 그러니까 거의 84%죠.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뭐 그 외에는 대리 양육자나 친인척, 타인, 이렇게 2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아동학대란 뭔가 정확히 우리가 아동학대라는 이 말도 자주 접하긴 했지만 그 정의를 말한다고 한다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동학대란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학대 방지법, 처벌법이 있기도 한데요. 아동학대 자체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예,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요. 아, 여기서 아동이라고 하면 되게 어린 친구들, 뭐 초등학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제가 또 뭔가 주목해보고 싶었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때리거나 뭔가 폭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학대에 해당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동학대 유형에는 방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배우자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일반적인 유형에 방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안 예.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배우자 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방임을 해주면 오히려 감사하겠죠. 안 때리고 내버려두면 편하고 어떤 의미에선 감사하겠죠. 그러네요. 하지만 이 배우자, 그 성인과 아동은 조금 다르죠. 음. 아동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존재고 혼자 먹고 자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식주, 네,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던가, 혹은 그런 것도 보셨을 것 같아요. 아동학대 관련 뉴스에서 상당히 지저분한 집에서 살게 봤어요. 한다던가, 쓰레기가 썩어 있는 그런 맞아요. 곳이나 아니면 계집에서 지내게 한다던가, 이것처럼 이제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의 아동을 방치하는 것이나, 혹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아동이 상해나 뭐 다치거나 했는데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것, 예, 이러한 것들이 방임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임 같은 그런 유형의 아동학대는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방임과 같은 경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와는 별개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바로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서 조금 더 나아간 행위 유형, 아동학대 범죄라고 하거든요. 범죄. 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상해, 폭행, 감금, 강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 범죄라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상해, 폭행 등으로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 때, 그래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죽은, 고의는 없었는데 과실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감경이 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에 대한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지는 않고요. 혹은 뭐 중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걸 봤을 때는 좀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교수님 앞서서 통계 같이 살펴봤는데 아동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대부분 가장 큰 비율이 부모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자 폭력에서도 일반적으로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신고를 못하고 숨기지? 이런 게 의문이었잖아요. 근데 아동학대도 조금 갑자기 궁금한 의문이, 부모가 아이를 때렸을 때 아이가 자기 부모를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대부분의 아동들은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경찰이 조사로 나온 경우에도 아니에요라고 하던가 숨기거나, 혹은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런 거예요라고 하면서 그 아동학대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가 이제 물론 아동이 은폐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경찰이 와서 약간 가해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주의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신고 의무자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조금 더 용이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뭔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신고를 못하는 가장 큰 뭔가 심리적인 이유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만약에 사회자님이 음. 7살의 아동이고 엄마랑 아빠랑 살고 있는데 음. 아빠가 출근한 사이에 엄마가 때려. 그러면 아빠한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무섭기도 하고. 만약에 엄마가 없어지면 밥도 못 먹고 맞네요. 나는 누가 씻겨주고 그쵸. 맞아. 그리고 아빠 엄마라는 그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음.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책하기도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변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아동 관련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저희 사는 집에서 아이가 7시 전에 우는 소리가 들려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신고하니까 정말 빨리 경찰이 와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조사도 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서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아이가 학교 갈 때 지켜보면서 뭐 변화한 것은 없는지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표정이 어두워진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동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잔디 교수님과 함께 폭력으로부터 우리 가족 지키기 3번째 시간 사랑의 매 아동학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마지막 시간 살펴볼까요? 다음 주에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노인학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강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